네, 4.13 총선을 불과 16일 앞둔 여야 각 당, 이제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정치권 상황 두 분 패널과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우여곡절 끝에 이 갈등을 봉합한 새누리당, 지금 무소속 출마한 후보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김경수 기자가 여당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친박과 비박 지도부가 모두 포함된 5인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서청원, 이인재 최고위원, 그리고 이번에 영입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습니다. 하지만 공천 갈등의 여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구 동구을이 무공천 지역이 되면서 출마가 무산된 이재만 예비후보는 김무성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유철 원내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탈당 의원들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복당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도 김 대표의 이른바 옥새 파동은 당헌 당규상 권한이 없는 일을 한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아직 복당 문제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탈당한 인사들이 당선이 돼도 복당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내 공천 갈등의 후폭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박계의 상징으로 떠오른 유승민 의원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대구에서 함께 탈당한 류성걸 권은희 의원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또 다른 또 무소속 후보, 또 대구를 벗어나서라도 우리 무소속 후보님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처럼 유 의원이 함께 탈당한 이른바 친유승민계 의원들과 새 규합에 나서면서 이른바 무소속 연대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자, 이제 보통 선거에 공천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휴가를 떠났다 오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원내대표가 복당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점에. 네네. 이거는 어떤 전략적 계산이 깔리는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새누리당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에 들어오겠다는 후보와 새누리당 후보가 지금 그 본선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누구든지 승리하면 우리한테 온다. 이렇게 하면 공천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런 면에서 당연히 본선에 선거 전에 들어갔을 때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간 분들은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거 전에는 당연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총선이 끝나자마자 6월 말에서 7월 초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권 경쟁이고 대선을 앞두고 지도체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 주류 측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당 주류와 멀어져 있는 비박 탈당파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새를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유승민 의원도 있지만 윤상현 의원도 있거든요. 네. 아마 그 이후에 지금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공천에 탈락해서 낙천자들이 그 무속 출마하는 것은 이번뿐만 아니고 해마다, 그러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어 온 행태인데, 그때마다 이 당 지도부는 각 당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다 복당은 절대 불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현실적으로 정치적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까 각 당마다 다 또 받아들인 것도 현실이고요. 예. 사실 2008년도에 보면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소위 말하는 이 공천에서 친박계라고 하는 후보들을 대거 낙천시켰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도 그때, 그렇죠. 그때 김무성 친박 무소속 대표도 연대였습니다. 친박 무소속 연대로 나와서 당선됐습니다만,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얻은 의석수가 153석입니다. 과반수를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당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 당내에 박근혜 의원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2012년도에도 새누리당이 과반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제 같은 경우에 무소속으로 나왔던 김한표 의원을 영입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항상 영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물론 당장 이번에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경우, 압승을 할 경우는 뭐 지금 윤상현 의원은 모르겠지만 유승민, 이재호 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복당을 허용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은숙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여러 가지 지금 정치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년 말에 그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상황이 되면 결국은 또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그 새누리당 복당과 관련해 발언을 한 또 정의화 의원의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도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고 싶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기자 간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결사체, 정계 본인 중심으로 어떤 세력을 국회의장 이제 출마하지 않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국회의장은 보통 국회의장을 끝나면 그걸로 정계에서 은퇴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의화 의장은 끊임없이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부산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그게 뭐 합구하 그쪽 김무성 영도하고 남구하고 이렇게 합구를 하면서 사실은 뭐 자리가 없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엔 광주 출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정치 재개의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국민의당에 합류한다라는 소문이 또 여의도에 꽤 있었죠. 그런데 그때 국회법 관련해서 이 직권상정 이 부분에서 여당과 대치를 하면서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해서 지금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어찌됐든 명분을 가지고 국회주의, 의회주의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려 했던 정의화 의장이 사실 이번으로 그냥 정치를 끝내지 않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측면에서 새누리당에 돌아가면은 다시 정치 재개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사실 여야를 통틀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정계 개편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중심 축에서 새로운 정치적인 지평을 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도 생각 염두에 둘까요? 그런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의화 의장의 발언 중에 이번 새누리당 공천은 공천이 아니다 사천이다. 예. 바로 이거 뭐 여당을 향해서 청와대까지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이 정의화 이례적입니다. 의장은 그 이례적이에요. 대표적인 의회 민주주의자로 자처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진행된 공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이 정치 혁명을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예. 이 상향식 공천제를 당헌 당규에 또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헌 당규가 무시되면서 일종의 사천 또는 밀실 공천 형태로 흐르면서 그것이 정치 보복 형태로 나타났다고 정의화 의장은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그럼 당에 돌아가서 과연 아무리 나의 친정이긴 하지만 돌아가서 내가 무슨 체면으로 무슨 낯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은숙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강주 시민단체에서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해달라, 뭐 무소속으로도 좋다, 나와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국민의당에서도 사실 러브콜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정의화 의장에 대한 이런 러브콜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지향하는 그 가치가, 정치적 지향점이 중도 보수적인 좀 합리적인 그런 가치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평소 이제 여러 가지 행보도 보면 동사합이라든지 남북하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자신의 정치 지향점하고 지금 이 새누리당이 이번에 보여준 이 사천의 맞지 않다. 형태가 결국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정치를 한다면 나의 길을, 내만의 길로 따로 가고 싶다. 그런 의지가 강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번에 당과 대척점에 섰던 대표적 인물 김무성 대표입니다. 이번에 주말에도 많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정치는 지면서도 이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끝이 좀 흐려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이번에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당과 대척점에 있는 당 대표가 됐습니다. 예. 사실은 당의
그 막판에 옥새투쟁이라고까지 갈 정도로 아주 극한적인 대결로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파국을 면하고 어찌됐든 봉합했다는 측면에서 여당 대표로서는 일정 정도 성과도 있었고 해법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지면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겨놓고 지는 경우도 있어요. 전투에서는 이겼으나 전쟁에서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중간선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사실은 마지막에 옥새투쟁을 하면서 현재의 권력 박근혜 대통령, 미래의 권력 유승민 이 대척점이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2, 3일 동안에 옥새투쟁을 하면서 사실은 그 대척점 한 군데 나 김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존재감을. 각인을 시킨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현 대통령과의 각을 져서 대선을 치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대표라고 하는 중차대한 직위를 가지고 엇박자를 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해나갈지 다시 구축을 할지 이 부분이 문제고요.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권도 놓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개파적으로 봐도 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동을 통해서 여론 지지도도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역전이 돼서 2위로 여권 내 2위로 가는 여론조사도 나올 정도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기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또 주도 면밀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야권 얘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분열 세력이다라고 비난하고 나왔습니다. 단일화하자는 거죠. 하지만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이미 못 박은 국민의당, 오히려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서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광주 민심 다지기에 집중한 김종인 대표는 국민의당 광주 공천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뉴 DJ를 탄생시킨다더니 실제로는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모두 다 후보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 특정인의 욕구를 편성을 해서 결국은 새로운 당을 만들고 우리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을 저는 현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국민의당을 분열 세력으로 규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는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대표 시절 2호 영입 대상인 경기 분당갑의 김병관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서 이번 총선은 반드시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우리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장선 총선 기획단장 역시 최근 국민의당이 더민주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전략 공천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지역 단위 단일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양당 기득권 타파가 단일화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라며 단일화가 절실하면 더민주가 양보하면 될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부 단속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과 일절 협의 없이 단일화를 이유로 후보 등록을 안 한 분이 현재 4명, 후보가 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벌였다면 이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인지. 일려 다야 구도로 치러지게 된 선거 판세 속에 야권 단일화 문제를 놓고 야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선거 막판까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네, 당에서 존재감을 확인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호남으로 내려갑니다. 호남으로 내려가서 민심 잡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대표의 발언부터 먼저 그래픽으로 먼저 볼까요? 호남의 대변자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나도 광주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뿌리가 호남에 있는 사람이다. 호남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가 웃을 일. 자,
좀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근데 속아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고위직을 하면서 호남의 소외 말 한마디 했는지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자, 호남 민심을 김종인 대표가 가서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주변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까요? 뭐 지금 사실 지금 현재의 김종인 대표의 처지만 본다면 사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지금 이렇게 정치적 비아냥을 하는 것이 어떻게 좀 설득력 있게 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비례대표 파동 때 사실 본인이 거의 대표직 사퇴를 들고 치과할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복귀한 이유는 이 양산에서 급거상계가 문재인 전 대표가 와서 나름대로 업소의 모습을 갖추면서 다시 복귀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결국은 야 짜르 김종인 웃긴 소리다. 결국 핫바지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런 상황 그런 판단이 정치권 주변에 상당히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지금 호남을 내려가서 내가 호남의 대변자고 내가 다음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 다시 친노 패권이 부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잡아서 잘할게.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 다 봤지 않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죠. 그러나 사실 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호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호남에서 야권의 대표 정당을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이상 다음 대권으로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모든 공을 여기다 쏟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인 대신 문재인 전 대표를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내려가서 나 사실 바지 사장 아니다. 내가 이번에 확인했듯이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이 내년 대선 말까지는 그래도 김종인 대표께서 계속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이 지금 의도적으로 약간 다음에 나는 당대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대권까지도 갈 수 있어. 아하. 이런 완전 뉘앙스를 계속 흘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인들을 키워주셔야 된다. 그래야 호남민들이 호남인 손으로 키운 정치인이 대권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두 가지 논리를 구사하면서 호남의 민심을 토라진 민심을 되잡으려고 하는 지금 행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얼만큼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친노 패권주의를 뭐 희석시키고 중도를 확대하는 이른바 뭐 지금 정체성 논란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김종인 대표가 나도 호남 사람이야. 이 지금 행보를 엄청 빨리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야권의 후보군 중에서 호남 사람이 없다라는 건 굉장히 호남 민심에서의 딜레마죠. 네. 사실 여야를 대선에서의 주자는 사실 여야, 호남, 영남 이 축을 통해서 계속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호남 정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호남 정신은 호남 사람으로 호남의 민심을 대선 때까지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를 대선에서 밀면서 그래도 야권의 지지 대표 인물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누인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서로 접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또 그렇죠. 영입을 해가지고 일단 거기다 민심을 몰아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질 못했어요. 지금 그런 면에서 호남에서는 무엇인가 대안을 찾고 있는 와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쪽에서 방황하는 민심이 그렇죠. 있다란 구애 말이죠. 작전에 서로. 그런 네. 면에서 호남 출신인 전북에서 태어났고 전남에서 교육을 받은 김종인 대표가 나도 호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심의 빈 공객을 메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국보위 문제나 그동안의 여정이 네. 사실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끊었던 술을 다시 마셨다고 합니다. 자, 한 17년 만에 끊었던 술을 뭐 한 모금 잠깐 했겠습니다만 한 잔도 안 했다가 자, 그런데 왜 술을 다시 마시게 됐을까요? 뭐 지역구 문제일까요? 아니면 관심을 생각보다 덜 받고 있는 지금 국민의당의 상황일까요? 현실 정치의 이 냉엄함, 또 나름 살벌함, 또 거기에서 본인이 느끼는 여러 가지 심정적 피곤함,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엎쳐지면서 또
또 술 드신 장소가 또 자신의 정치적 멘토이고 인식 멘토라고 하는 최상용 전 주일대사 집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앉아 딱 술을 한 잔 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소외가 스치 지나갔겠죠. 사실 뭐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나와서 지금 당을 처음 만들었다면 기색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지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통합제의 한 방에 당 지도부가 완전히 흔들리고 흔들렸죠. 그 김한길 이 선대위원장은 지금 뭐 사퇴해버리고 또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공천 내용도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도끼까지 등장하는 예.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본인의 지역구도 사실 박빙에서 본인 스스로도 지금 이 총선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 행국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앉아 지금 겹쳐지면서 아마 그 술을 한 잔 받아 먹었는데 어제 최상용 주일대사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 봐라, 27만에 끊었지만 그래도 다시 뭔가 정치적 제기를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 거 아니냐. 독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술을 한 잔 받아 먹고 예. 다시 마음을 한번 다지자. 새로운 예. 출발하자. 예. 그런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그 자신의 이 극복 의지를 보였다고 저는 뭐 좋게 봐드리고 싶습니다. 예. 담배는 안 피다가 한 대만 탁 피워도 담배를 못 끊는 게 되는데 술은 한 모금도 못 끊는 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4.13 총선 관심 지역을 저희 YTN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몇 군데를 다시 정리를 해서 집중적으로 한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관심 지역 화면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3 총선 관심 지역입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에서는 20년 지기인 더민주 송영길 전 인천시장 그리고 국민의당 최원식 의원이 맞붙어서 야권의 주도권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설된 수원무에서는 새누리당 정미경, 더민주 김진표 의원의 양강구도 속에 국민의당 김용석 후보가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고양갑 19대 총선 때 최소 표차로 당선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와 또 한 번 초박빙 승부를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도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예.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남양주 갑에서는 검사 출신 새누리당 심장수 후보 그리고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으로 전국을 흔들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더민주 후보로 나와 대결을 펼칩니다. 경기 하남 볼까요? 경기 하남은 새누리당 이현재 그리고 더민주 문학진 후보 이곳 역시 세 번째 대결입니다. 자, 18대 땐 문학진, 19대 땐 이현재였습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을 박순자 후보와 그리고 부자연 후보의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지난 19대 때 불과 500여 표 차이로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번엔 어떤 결과를 펼칠지 세월호 민심은 또 어디로 갈까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도권 지역에서 관심을 가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십니까? 저는 그 고양갑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고양갑은 이번에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새누리당의 손범규 후보가 이번에 세 번째 맞붙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두 번은 1대1이었습니다. 1대1이었는데 18대 때는 손범규 의원이 상당한 표차로 이겼지만 19대 때는 야권 단일화가 성상이 되면서 그때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가 나오질 안 하고 지금 그러니까 당시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후보가 단독으로 나왔어요. 1대1 구도가 성사되어서 170표 차로 아주 신승을 했죠. 그렇죠. 야권 통합. 예, 야권 통합이. 근데 이번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그 공천을 유보하고 있다가 막판에 박준 후보를 공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분열된 상황이라서 과연 이 지금 일려 다야 구도 속에서 가면 어떤 성적을 낼 것이냐. 그럼 18대와 똑같은 것이 날 거냐 아니면 20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 지역구입니다. 창원도 지금 심상정 의원 말고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와 허성도 후보가 있는데 지금 야권 후보가 절실한. 지금 두 후보가 일단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여론조사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고 빠르면 오늘쯤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과연 야권 후보를 한 지역과 단일화를 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에 그러니까 과연 정의당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는 통합 후보를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그렇죠. 좀 지금 수도권에서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의 지금 단일화가 상당히 절실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지금 심상정 의원 지역 같은 경우 박준 후보를 아마 어떻게 단일화 쪽으로 이 상당히 이렇게 중앙당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남권 관심 지역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남권 관심 지역입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죠. 부산 진갑입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 김영춘,
국민의당 정혜정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부산 차상입니다. 이른바 박근혜 키드로 불리는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같은 여성 후보인 더민주 배재정 의원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 장제원 후보가 가세를 하면서 선거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부산 사흘에서는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바꿔 지역구 수성에 나선 삼선의 조경태 의원, 더민주 오창석 후보와 경쟁을 벌입니다. 부산 김해을에서는 씨름 천하장사 출신이죠. 새누리당 이만기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더민주 김경수 후보가 격돌을 펼칩니다. 자, 대구의 정치 1번지 수성갑, 여야의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새누리당 김문수, 더민주 김부겸 후보가 접전을 벌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수성갑 지역은 또 관심 지역의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 지역 중 김부겸 의원이 3세판 세 번째 도전을 하면서 더민주의 이름으로 대구에서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사실 그 선거 초기부터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친박 비박의 그 갈등이 대구에서 벌어지면서 사실은 유탄을 맞은 경우가 됐죠. 잘 나가다가 친박 비박 유승민 친유승민계 또 탈당파 이렇게 가면서 그 지역이야 뭐 어차피 그 나중에 합칠 수 있다지만 응집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부겸 후보 지역,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치고 나면서 이걸 좁혀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재밌는 거는 그 호남에서 순천에서 이정현 후보가 사실은 좀 고전하고 있거든요. 예, 국성이 빠지면서.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아니 그 호남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나왔는데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 하나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명분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의원도 지금 고전을 하면서 여기서 결집 효과가 있는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과연 지금의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신승을 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김부겸 의원이 된다고 하면은 야권에서 굉장히 유력한 정치 대권 주자가 되지 않습니까? 대구 출신의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김문수 의원은 경기지사를 했지만 대구에서 다시 정치 재개를 하면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는 면에서 양쪽 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 그리고 차재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